안녕하세요. Do you know DBT? DBT로 쉽게 모델링하기에 발표를 맡게 된 김도진입니다. 저는 현재 당근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뱅크샐러드라는 핀테크 회사에서 서버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오늘 전달 드릴 이야기는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DBT 도입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고민이 되시는 분들, 혹은 DBT를 도입을 했거나 비슷한 방식으로 데이터에 대한 모델링은 하고 있지만 모델링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 혹은 이제 당근 데이터 가치화 팀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었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갔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들으면 좀 흥미로운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이제 DBT나 에어플로우 관련한 딥한 코드 얘기들은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오늘 전달 드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드리면요. 이제 당근 데이터 가치화 팀이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DBT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발표를 하면서 계속 DBT라는 용어들을 좀 자주 사용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DBT는 무엇인지를 간단히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DBT는 ETL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을 맡고 있는 워크플로우 툴이고요. SQL과 YAML만으로도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데이터 테스트나 모듈화 등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역량을 이제 DBT라는 툴을 사용해서 이제 갖출 수 있게 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DBT 공식 문서에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DBT 공식 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근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당근은 중국어 랩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하이퍼로컬로 점진적으로 더 확장을 하고 있고요. 작년, 재작년, 이제 올해까지 계속 또 성장을 했고 이제 더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당근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도움이나 데이터에 대한 개선 사항들도 많이 필요로 해지고 있는데요. 저희 데이터 가치화 팀은 당근 구성원들이 사용자를 위해서 좋은 의사결정을 매일매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제 저희 비전이고요. 그를 위해서 저희는 다양한 제품들 혹은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이제 당근 지표 플랫폼의 캐럿 매트릭스인데요. 캐럿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제 구성원들이 하나의 지표라는 언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리고 구성원들이 쉽게 지표를 확인을 하고 지표의 추이를 보는 어쨌든 이런 프랙티스를 만들어가는 것을 이제 캐럿 매트릭스로 하고 있고요. 실험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A/B 테스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당근이 겪은 데이터 관련된 문제와 DBT 도입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를 보는 것이 어려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고, 뭐 데이터 팀에 속해 계신 분들은 아마 구성원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비슷하게 많은 구성원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그럼 데이터를 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좀 상황들을 또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고 싶은 데이터가 있는데 무엇을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팀의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혹은 이 데이터 자체는 좀 신뢰할 수 있나요? 뭐 A, B, C라는 데이터를 제가 원하는 정보를 알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나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뭐 A 데이터는 아예 사용을 하지 않군요. 뭐 이런 사실들을 알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X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뭐 1000줄의 쿼리를 이제 만들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종합이 되어서 데이터 보는 것이 어렵다라고 구성원들이 좀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또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방문한 유저의 3분의 1이 A라는 피드를 보고 결제를 했다는 정보를 이제 데이터로부터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A, B, C, D라는 데이터들을 조회하고 뭐 이런저런 조인과 어그리게이션 로직들을 해서 이런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근데 팀장님께서 그러면 B 피드를 보고 결제한 유저들은 얼마나 되나요? 라는 질문이 왔을 때 뭐 저는 동일하게 이제 다시 이제 여러 데이터들을 이런저런 로직으로 어그리게이션을 하고 해서 이제 결과를 좀 내왔습니다. 뭐 팀장님께서 이제 어떤 로직으로 계산했는지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설명을 하는데 알고 보니 그 데이터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또 팀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중간 과정들이 다 남지 않기도 하고 제가 만드는 로직이 저한테만 남아 있고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 신뢰성이 좀 모자란 복합적인 문제들이 좀 포함된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흔히 회사에서도 다양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데이터를 보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보는 것이 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이터 가치화 팀에서는 저희가 이런 이제 구성원들이 얘기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나열을 하고 이제 현상들을 관찰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현상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할까까지 좀 얘기를 나눠서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중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를 보는 것이 쉬우려면은 원하는 정보가 정제되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정보가 이미 존재를 하게 되면은 짧은 쿼리로 이제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혹은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를 재사용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원본을 직접 쿼리를 하고 원본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거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하는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으면 데이터 보는 것이 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하면은 구성원들이 이 정보를 사용했을 때 추가적인 가공이나 또 이게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노력 자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는 것이 좀 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정보가 잘 정의되어 있고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은 데이터를 보는 것이 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으면은 데이터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다른 분들한테 혹은 다른 구성원들한테 여쭤보면서 다닐 필요도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는 것이 좀 쉬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보 탐색이 쉬워야 데이터 보는 것 자체가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네 가지로 살펴봤을 때 결국에는 이 정보라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서 매우 잘 만들어져서 존재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보는 것이 좀 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이제 결과를 좀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원하는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또 마냥 또 쉽지만은 않고 어려운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데이터를 볼 수 있으려면은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관리되어야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구성원들이 이 정보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이 정보를 만드는 것 자체가 매우 쉬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역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역량, 두 번째는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정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 엔지니어링 역량을 몇 가지 좀 같이 살펴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주기적으로 정보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정보가 뭐 1년 전 거에 남아있으면 안 되고 정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돼야 정보가 신뢰할 수 있고 저희가 실제로 의사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보에 대한 퀄리티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데이터들 간의 의존성이나 데이터 자체에 대한 테스트 혹은 뭐 중복 제거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좀 퀄리티가 보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가 잘 관리되어야 되는데 뭐 정보에 대한 정의부터 메타데이터, 뭐 탐색 등등이 잘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 역량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이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정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도메인 지식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정보들은 사용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저희 바탕으로 저희가 비즈니스 로직으로 정보를 만들게 될 텐데 결국에는 이 비즈니스 로직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도메인 지식도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 변경이 되기도 하고 계속 바뀌게 될 텐데 이런 변화를 계속 트래킹을 하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좀 저희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데이터 엔지니어링 역량을 갖춘 구성원들에게 이제 도메인 지식을 좀 부여하는 방식. 두 번째는 도메인 지식을 갖춘 구성원들에게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제 많은 회사에서도 비슷할 것 같은데 데이터 엔지니어링 역량을 갖고 있는 구성원보다는 이제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의 수도 더 많고 늘어난 수도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비슷했기 때문에 당근에서는 그래서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이 데이터 엔지니어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확장성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확장성 있는 방안을 실제로 구현을 해줄 수 있는 툴로 dbt와 에어플로우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dbt를 도입했던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dbt와 에어플로우가 모든 회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제 실버 블렛은 아닙니다.
회사마다 데이터의 형태나 적재된 장소, 혹은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문화, 혹은 회사의 일하는 방식 등등에 따라서 이제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dbt와 에어플로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회사 방식에 따라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dbt라는 툴도 결국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툴인데,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미 다양한 회사들에서 이런 고민들을 비슷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만의 방법으로도 비슷한 플랫폼이나 비슷한 툴들을 만들어서 이미 잘 사용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팩티스들이 회사에 존재한다면은 더더욱 dbt를 도입할지는 이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근에서는 왜 dbt와 에어플로우를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는 구성원에게 데이터 엔지니어링 역량을 부여할 수 있는 툴로 생각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쉬운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dbt를 사용하면은 이제 YAML과 SQL만으로 이제 원하는 데스티네이션에다가 뭐 정의한 방식대로 데이터를 가공해서 좀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dbt로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이제 빅쿼리나 뭐 레드시프트 혹은 다른 데이터베이스들이나 이제 웨어하우스들에도 쉽게 좀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퀄리티 부분인데요. dbt를 활용하면 이제 모델들 간 의존성을 통해서 이제 특정 모델이 실행되고 나서 다음 모델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장을 할 수 있고요. 혹은 이제 dbt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가 적재되고 나서 그 데이터에 뭐 널이 없는지, 유니크네스가 보장이 되는지 등을 또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dbt에서도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dbt에서 내에서 이제 모델들에 대한 정의나 각 컬럼들에 대한 정의를 해놓으면은 이 모든 것들이 잘 도큐먼트화가 돼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재사용성인데요. dbt 모델들을 사용하면은 이제 반복되는 이제 의존을 할 때 그 모델들을 다른 곳에서도 쉽게 참조해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매크로스 같은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특정 기능 함수 단위의 어떤 로직들을 재사용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앞서 또 dbt 설명할 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dbt를 사용했을 때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적인 모듈화라든지 이런 역량들을 좀 갖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어플로우로 활용했던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프레시너스 혹은 데이터 최신화 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데이터가 저희가 매일매일 최신화된 데이터들이 업데이트 돼야 저희가 매일매일에 대한 의사결정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제 스케줄링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이제 에어플로우로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에어플로우 같은 툴들을 활용을 하면은 dbt랑 연결했을 때 실제로 작업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잘 실행이 됐는지, 언제 실행이 됐는지, 실패를 했는지, 실패를 했을 때 저희가 다시 돌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측성이 좀 챙겨질 수 있고, 뭐 슬랙과 같은 툴들도 워낙 연기가 잘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dbt와 에어플로우라는 툴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dbt와 에어플로우를 도입하기에 앞서서 또 PRD를 작성해서 이제 저희는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를 좀 같이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문제에 대한 정의나 뭐 목표와 목표가 아닌 것, 혹은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석세스 매트릭 같은 것들을 또 정의를 했었습니다. 작성을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은 dbt와 에어플로우로 활용을 하면은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좀 많이 쉬워질 것 같은데, 구조나 규칙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구조나 규칙이 제대로 없으면은 여러 그냥 데이터, 어떻게 보면 데이터 중간 테이블들이 잘 만들어지게 되겠지만, 그럼 그 중간 테이블마다 의미도 다르고 규칙도 다르고 혹은 구조가 너무나 다르게 되면은 다시 구성원들이 이 테이블은 왜 이렇게 생겼어요? 혹은 저 테이블은 왜 이렇게 생겼어요? 라는 말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시 데이터를 보는 것이 어려워지는 길로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에는 직관적이고 쉬운 형태의 구조화가 있어야 저희가 이루려고 했던 도메인 지식을 아는 구성원들에게 데이터 엔지니어링 역량을 쉽게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구조화 자체도 너무 어렵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만 해도 허들이 너무 클 수 있을 거, 혹은 러닝 커브가 너무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직관적이고 쉬운 형태의 구조화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는 구성원들은 평소에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갈 때 어떤 과정을 알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용자가 앱에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계에 어떤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제 화면을 스크롤할 수도 있고 뭐 탭을 눌러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일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기계는 모아서 보내게 됩니다. 기계가 보낸 데이터를 보고 이제 구성원들은 뭐 회사 사람들은 이제 사람 행동 단위로 치환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버튼이 클릭되었다 혹은 화면이 스크롤되었다라는 기기 입장에서의 데이터를 뭐 사용자가 클릭을 했다, 사용자가 스크롤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치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을 이리저리 좀 살펴보게 됩니다. 살펴보고 나서는 사용자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했는지를 추론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3에서 6 가는 단계들이 따로 만들어져 있진 않고 바로 6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만들거나 혹은 그것도 저장하지 않고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선 예제에서 이제 시나리오에서의 부분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피드를 보고 결제를 한 거에 대한 정보를 각각 단계에 남지 않고 그냥 바로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이것을 좀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고 구조화와 규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나서는 이제 베이스, 디멘션, 팩트와 같은 레이어로 구성된 이제 어떻게 보면 디멘셔널한 모델링을 생각했고 이런 방식으로 저희 사용자를 찾아가는 과정, 이 정보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구조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발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DBT로 베이스, 팩트, 디멘션 형태로 모델링을 하고 이를 에어플로우가 주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까지 좀 계획이 되었습니다. DBT를 에어플로우 위에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했는데요. 한 세 가지 방법으로 추려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의 에어플로우 오퍼레이터에서 DBT 모델 실행을 다 해버리는 것이었는데요. 좋은 점은 이제 간단하고 매우 직관적이고 이제 구현도 좀 쉬울 것 같은 부분이었고요. 아쉬운 부분은 이제 모델이 하나가 실패했을 때 다른 모델들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재시도를 했을 때 다시 모든 모델들이 좀 돌아가야 된다는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특정 단위로 묶어서 이제 에어플로우 오퍼레이터 혹은 태스크들을 만들고 각각의 단위 내에서 DBT 모델들이 실행되게끔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첫 번째 방법에 비해서 실행이나 뭐 제시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 될 수 있지만 아쉬운 부분은 이제 그룹화에 대한 기준을 처음부터 잡는 것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타 그룹 간 모델의 의존성이 있을 때 그 그룹 간은 어떻게 저희가 디펜던시 그래프를 그리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모든 DBT 모델들을 각각의 태스크들로 만들고 이제 모델들 간 의존성을 만드는 것인데요. 좋은 부분은 당연히 전체 모델들에 대한 의존성 파악을 에어플로우 UI에서만으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실제로 태스크들이 의존성대로 실행이 되면 저희가 신뢰성 있게 DBT 모델들이 실행이 될 수 있고 특정 모델이 하나가 실패하더라도 모든 다른 모델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이제 DBT 모델들을 직접 파싱을 해서 이제 태스크들을 만들어야 되는 저희 공수가 또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에어플로우 태스크들이 결국에는 모델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태스크들도 많아질 텐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리소스 문제나 실행 문제 등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방법이 그래도 저희한테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직 모델이 많이 개발되기 전에 그 모델들 간 의존성도 충분히 알아야 되고 제시도나 에러 혹은 모니터링의 비효율성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리서치 중에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나 찾아본 중에 이제 코스모스라는 패키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패키지 덕분에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저희가 택해서 좀 진행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스모스 패키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에어플로우 DBT 모델들을 이제 의존성대로 파싱을 해서 이제 에어플로우 태스크로 만들어주는 패키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파싱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공수들이 좀 없어졌기 때문에 코스모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에어플로우 태스크들이 많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거는 이제 다음에 저희가 따로 또 해결하는 걸로 좀 넘어가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DBT로 저희가 베이스, 팩트, 디멘션 형태로 모델링을 하고 이를 아스트로노머 코스모스를 활용해서 에어플로우 태스크로 이제 DBT 모델들을 만들고 에어플로우를 통해서는 이제 스케줄링 인터벌이나 타임존 같은 것들을 조절해서 주기적으로 DBT 모델들이 실행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아스트로노머 코스모스도 에어플로우 위에 DBT를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실버 블렛은 아닙니다. 제가 개발했을 당시만 해도 0.대 버전이어서 아직 부족함이 많은 패키지였고요.
vars로 뭐 다이나믹하게 사용하기에는 아직도 조금 부족함이 있고 전체 파싱을 해야 되다 보니까 파싱의 속도도 아직은 조금 느린 편이기도 하고 매번 DBT를 실행할 때 이제 풀 parse로 인해서 속도가 좀 저하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패키지가 계속 또 필요에 의해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 이제는 스테이블 버전, 어떻게 보면 1.0 버전을 메이저 버전을 업데이트해서 넘어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DBT 풀 parse로 인해서 저하되는 속도를 개선하는 이런 어떤 기능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패키지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DBT를 저희가 산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레이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로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혹은 인프라에 있는 이제 원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베이스 레이어는 원천 데이터 위에 있고 이제 원천 데이터를 한번 가공한 기본 데이터입니다. 뭐 DBT 문서에 보시면 이제 스테이징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스테이징 레이어에 해당한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필요한 컬럼들을 셀렉트하고 문제 있는 데이터 수정 혹은 데이터 캐스팅, 타입 캐스팅 같은 가공을 일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위에는 이제 디멘션과 팩트 레이어들이 있는데요. 디멘션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저나 프로덕트 같은 특정 개체의 속성 값을 갖고 있는 계층이고 팩트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x가 y를 했다와 같이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좀 의미하는 레이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화도 중요하지만 규칙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저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베이스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원천 데이터와 주로 1대1로 매핑되는 구조이고 조인이나 어그리게이션이 최대한 없이 필요한 컬럼들을 좀 적당히 가공한 레이어라고 봐주시면 되고 모델 이후 이 위에 있는 레이어들에서 동일하게 데이터 세트를 바라볼 수 있게 통일성과 효율성을 좀 챙기는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디멘션 레이어에서부터는 이제 조인 어그리게이션 같은 비교적 좀 복잡한 연산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개체의 속성들을 좀 표현하기 때문에 컬럼들은 많을 수 있지만 개체의 수만큼만 존재하기 때문에 로우 수 자체는 비교적 적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테이블 단위로 좀 머티리얼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최신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주기적으로 계산이 되도록 했고요. DBT의 이제 태그스라는 기능들을 통해서 이제 에어플로우와 연계해서 자동으로 이런 주기들을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나 디멘션 같은 경우는 자주 전사적으로 사용되는 디멘션들이 상당히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이제 복잡한 로직들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데이터 가치화 팀에서 직접 관리하고 각 로직들이나 이제 컨텍스트 컬럼들에 대한 컨텍스트도 최대한 이제 모델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팩트 레이어는 이제 디멘션과 비슷하게 복잡한 연산들이 들어갈 수 있고 시간 흐름에 따라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즈가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 효율성과 데이터 조회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인크레멘탈이라는 방법으로 머티리얼라이제이션을 했는데요. 저희 회사는 빅쿼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빅쿼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데이터 단위로 파티셔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팩트 테이블을 만들 때는 저희가 원빅 좀 팩트 테이블들을 많이 만들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이제 조인을 하는 거에 대비 이제 스토리지의 비용 자체가 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저희가 담으려고 했고 그리고 구성원들 입장에서 데이터를 사용하실 때 다시 이 정보를 다른 정보들과 결합해서 많이 활용하는 케이스에서는 또 복잡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한 팩트 테이블에서 담을 수 있는 정보들은 하나의 테이블 내에서 필요한 컬럼들로 추가해서 담았습니다. DBT 디멘션 레이어와 동일하게 DBT 텍스트로 이제 데이터의 최신화 주기를 좀 조정을 했었습니다. DBT의 SQL 같은 경우는 이제 위와 같은 형식으로 좀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기본적인 거는 저희는 이제 빅쿼리 SQL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형식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이제 ref 같은 DBT의 기능들을 통해서 이제 다른 모델들과의 의존성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매크로스 기능들도 주로 저희가 사용을 해서 자주 사용되는 함수들,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크로스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팩트 모델들 혹은 디멘션 모델들이 언제 생성됐고 어떤 파이프라인에서 몇 시에 활용된지를 알기 위해서 주로 이제 언제 스케줄이 되었는지 혹은 언제 이게 업데이트 됐는지 같은 정보들도 주로 이제 테이블에 담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당히 뭐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스냅샷을 자동으로 찍어 준다든지 혹은 이제 빅쿼리의 쿼리가 날아갈 때 이제 커스터머 라벨을 달아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저희가 매크로스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물 같은 경우는 왼쪽 형식으로 저희가 팩트나 뭐 이런 다양한 레이어들을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야물과 SQL의 이제 컨피그만으로 저희는 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마테리얼리제이션 방법이나 파티셔닝 혹은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도 여기 안에서 저희가 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에어플로우 위에 DBT를 실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코스모스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코스모스 패키지를 사용했을 때 위에 이제 이미지에 보인 것처럼 이제 DBT 모델들이 이제 에어플로우 태스크로 표현돼서 의존성을 갖는 형식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크리멘탈 모델들을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DBT 아규먼트들로 이제 저희 주기적인 스케줄링, 인터벌, 데이트 혹은 시간 같은 것들을 전달을 해서 이제 동적으로 좀 파이프라인이 돌아갈 수 있게끔도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저희 다른 파이프라인들 간의 의존성을 갖는 DBT 모델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외부 의존성들도 포함해서 저희가 센싱을 할 수 있게 다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DBT 태그들이나 혹은 패스들 기반으로 저희가 태그들의 스케줄링 인터벌들을 조정해서 뭐 데일리, 뭐 바이아월리, 아월리 등을 조금 더 동적으로 저희가 자동으로 구성될 수 있게끔도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에어플로우로 활용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모델들에 대한 관측성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델이 실행이 됐는데 실패한다던가 어떤 이유로 실패했는지에 대한 로그나 이제 알림 인지들을 슬랙이나으로 볼 수 있고, 혹은 이제 데이터 도구로는 저희가 전반적인 태스크들 간이 너무 많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DBT 모델들은 그럼 어떻게 사내에서 개발을 하는지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데이터 엔지니어링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 DBT와 에어플로우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구성원들이 최대한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환경 세팅이나 크레덴셜은 최대한 덜 신경 쓸 수 있도록 각자 로컬에서 이제 SQL과 YAML만 정의를 하고 올려주시면은 이제 별도의 테스팅 환경이 떠서 그 안에서는 이제 UI로 클릭해서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좀 구성을 했습니다. 테스트 파이프라인에서는 이제 원하는 모델들을 좀 작성을 하면은 원하는 모델들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 중간에 실패하면은 이제 중간에 로그들이 다 찍혀서 어떤 부분에서 에러가 났는지도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구성원들이 이 파이프라인을 활용하게 됐을 때 이제 실수로 인해서 큰 비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드라이런 같은 것들을 좀 추가를 해서 이제 큰 비용이 나오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조금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큐멘테이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사내에서 데이터 디스커버리 툴로 현재 데이터허브를 활용을 하고 있고, DBT 모델들은 데이터허브나 이제 DBT 다큐멘트를 따로 띄운 DBT 다큐멘트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저희는 구성원들에게는 이제 다른 데이터셋들에 대한 정보들도 데이터허브에 있기 때문에 이제 주로 DBT 모델들도 이제 데이터허브에서 볼 수 있도록 가이드는 드리고 있고요. DBT를 이제 데이터허브에 연동했을 때 좋은 부분은 이제 정의들이나 혹은 모델들에 대한 각 컬럼들에 대한 값들 혹은 필드들 혹은 그 모델의 오너 등을 데이터허브에서 동일하게 보실 수 있고요. DBT 모델들 간의 의존성이 있는 경우 동일하게 이제 리니지를 데이터허브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SQL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도 데이터허브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DBT와 에어플로우를 도입에 앞서서 데이터를 보는 것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그럼 데이터를 보기 쉬우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네 가지를 이전 슬라이드들에서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 그 네 가지가 DBT와 에어플로우를 도입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를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저희가 이제 원하는 정보가 이미 정제돼서 존재한다. 그럼 짧은 쿼리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하면은 데이터를 보는 것이 쉬워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전에는 이제 왼쪽에 좀 여러 가지 연산들이 들어가고 필터 조건들이 들어가서 이거를 구성원이 충분히 이해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쿼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로직들을 DBT 모델로 옮기면서 모든 구성원들이 이제 유저가 어떤 것들을 샀다라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한 줄의 라인으로서도 이제 충분히 쿼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본에 매번 접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도 증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원하는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추가적인 가공이나 확인이 필요 없다 부분인데요. 도메인 지식을 갖춘 구성원들이 직접 SQL 로직을 만들고 직접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 테스트가 필요한지를 작성해 주시기 때문에 그 정보는 이미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어느 정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는 GitHub PR로 서로 리뷰를 하기 때문에 리뷰하는 과정에서도 이 정보가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지 혹은 잘못된 부분들이 없는지를 또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BT 에어플로우를 통해서 좀 정보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정보가 잘 정의가 되고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인데,
DBT를 통해서 저희가 도큐멘테이션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저희 데이터 디스커버리 툴들과 연동을 했을 때 구성원들이 어떤 정보를 알고 싶을 때 데이터부에 찾아와서 그 정보를 살펴보면은 그 정보에 대한 디테일들과 이제 정의 등을 살펴볼 수 있고, 혹은 이 정보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이나 이해가 더 필요하다면 이제 오너들에 대한 정보도 있기 때문에 그 오너에 직접 찾아가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단도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정보 탐색이 쉽다 부분인데, 이 부분은 솔직히 저희도 아직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희가 데이터 디스커버리 툴 같은 데이터업과 이제 DBT 정보들을 모델들을 연동을 해놨지만, 솔직히 데이터업에서 검색이 매우 유연하게 되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구성원들이 정보를 쉽게 찾기 위해서는 아직도 다른 좀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근의 데이터 가치화 팀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쉬운 정보 생산을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더 많은 핵심적인 좋은 정보들이 이제 DBT와 에어플로우로 생산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핵심적인 정보들이 있을 때 이제 구성원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그때그때 또 찾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는 저희가 좀 발로 뛰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DBT 모델들을 직접 필요에 따라서 개발을 하든지, 혹은 개발하는 것을 도와준다든지,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해준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베이스 디멘션 팩트 레이어까지만 좀 구상을 해놨고 규칙들을 만들어 놨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계층들에 대한 지원과 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는 GitHub PR을 올려서 모델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험들이 더욱더 쉽게 그 개발이 이루어지고 데이터가 백필이 되고 테스트가 되어지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정보의 생산이 더 쉬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가치화 팀의 다른 제품들인 캐럿매트릭스나 실험 플랫폼들이랑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을 때 저희 그 정보의 생산이 쉬워지고, 이 쉬운 정보들이 이제 캐럿매트릭스나 실험 플랫폼에서 잘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쉬운 정보의 사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탐색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그 탐색 경험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하는 데이터를 결국에는 저희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드리븐 의사결정 이터레이션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로는 저희가 간단히 샌드박스 같은 것들도 만들어 봤는데요. 이미 만들어진 정보들을 통해서 빠르게 몇 개의 클릭만으로 이제 퍼널 차트 혹은 라인 차트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서 정보를 저희가 조금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구상을 하고 있고, 혹은 요새는 이제 LLM이나 뭐 레그, 뭐 LLM 이런 게 워낙 또 잘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가 DBT에서 많은 메타데이터를 수집했기 때문에 정보는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뭐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더욱더 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어떤 기술이든 저희는 데이터를 구성원들이 쉽게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빠른 의사결정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저희가 고민들을 하고 있는 데이터 가치화 팀에서 이제 동료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이번 발표를 듣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셨다든지, 혹은 다른 얘기들을 또 나눠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좋고, 지원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